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법원 문서. 68년을 살면서 처음 보는 빨간 글씨였습니다. 채무자 김순자. 채권 금액 2억 3천만 원. 이 이야기는 3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2021년 가을, 아들 민수가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낮았어요. 엄마, 잠깐 시간 있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질 만도 한데 저녁이면 여전히 텅 빈 거실이 너무 넓었어요. 그래서 아들 목소리가 더 반가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 제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요. 은행 대출 받으려면 보증인이 필요하대요. 엄마가 명의만 빌려주시면 돼요. 절대 피해 안 가게 할게요.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 혜진이가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랑거리는 그릇 소리가 평화로웠어요. 보증? 그게 위험하다던데. 엄마, 제 친구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진석이. 얼마나 착한 애인데. 사업만 잘 되면 바로 갚을 거예요. 제가 책임질게요. 아들의 제가 책임질게요라는 말. 그 말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가진 거라곤 이 집밖에 없잖니. 아빠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도 다 내 학원비 보태주느라. 그래서 집이 있잖아요. 명의만 빌려주는 거예요. 진짜 아무 일 없어요. 6개월이면 끝나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돌아가신 남편 사진을 봤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 여보, 이거 해도 될까요? 사진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빨리 결정해 주셔야 해요. 진석이가 기다리거든요. 그래도 이런 건 신중하게. 엄마는 항상 그러시네요. 제가 뭐 하나 부탁하면 믿지를 못하시고. 저 이제 40 넘은 가장이에요. 제 판단을 믿어주세요. 아들의 눈빛이 서운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눈빛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26년 전가 태어나서 저를 올려다보던 그 눈망울이 자꾸 겹쳐 보였습니다. 알았다. 어디에 도장 찍으면 되니? 아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엄마 최고. 진짜 6개월이면 끝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2억 3천만 원의 연대보증인이 됐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 내색할 수 없었어요. 진석이한테 꼭 말해라. 6개월 안에 갚으라고. 네, 엄마. 진짜 감사해요. 아들이 돌아간 후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단풍잎이 지고 있었어요. 왜인지 그 낙엽이 유난히 빨갛게 보였습니다. 보증을 선 지 2달쯤 지났을 때 처음으로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순자 씨 맞으십니까? 우리은행입니다. 네, 그런데요. 연대보증하신 대출건인데요. 이번 달 이자가 연체됐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화기를 든 손에 힘이 빠졌어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달력을 봤습니다. 2021년 12월 17일. 크리스마스도 일주일 안 남았는데. 연체요? 그게 무슨. 채무자 이진석 씨와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증인이시니 대신 납부하셔야 합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5번 울리고 나서야 받았어요. 엄마, 왜요? 바쁜데. 민수야, 은행에서 연락 왔다. 이자가 연체됐다는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그거요. 진석이가 자금 회전이 좀 안 된대요. 다음 달에는 낼 거예요. 다음 달? 아니, 6개월이면 끝난다며? 벌써 2달 지났잖니.
엄마, 사업이 그렇게 칼같이 되나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며느리 혜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누구야? 엄마. 또, 무슨 일 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혼자 거실에 앉아 손을 비볐어요. 손바닥이 차가웠습니다. 12월 날씨가 유난히 추운 해였어요. 그날 밤 친구 영숙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순자야,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영숙아, 나 바보 같은 짓 한 것 같아. 뭔데? 아들이 부탁해서 보증을 섰는데 이자가 연체됐대. 영숙이가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뭐라 그랬어? 자식이고 뭐고 보증은 절대 서지 말라고. 그래도 내 자식인데. 믿어야지. 자식이라고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야. 우리 언니도 아들 보증 섰다가 집 날렸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민수는 달라. 책임감 있는 애야.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다가 옆자리를 봤습니다. 6년 전까지 남편이 자던 자리. 여보, 내가 잘못한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빈자리만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은행에 가서 이자를 냈습니다. 87만 원. 제 한 달 생활비였어요. 통장 잔액이 빠르게 줄어드는 게 보였습니다. 창구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다음 달부터는 꼭 기한 내 납부하셔야 합니다. 연체되면 신용등급 떨어져요. 네, 알겠습니다. 은행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한참을 있었어요. 12월의 찬바람이 목도리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이자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석이가 다음 달엔 꼭 낸대요. 죄송해요. 죄송해요라는 세 글자. 문자로 보내는 사과가 이렇게 가벼울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으로 크리스마스 장식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전구, 산타클로스 인형,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 저는 핸드백 안에 든 통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얇아진 통장이 손끝에서 바스락거렸어요. 6개월이면 끝난다고 했는데 작은 혼잣말이 버스 소음에 묻혔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된장찌개를 끓여 먹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이었습니다. 국물을 뜨는데 눈물이 떨어졌어요. 짜서 그런지 슬퍼서 그런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식탁 위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2022년 5월. 아들이 말한 6개월 후. 그 동그라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견디면 돼. 우리 민수가 책임진다고 했잖아.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곧 무너질 것 같은 예감. 그 예감을 애써 외면했어요. 창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남편과 함께 창가에 서서 봤을 텐데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눈송이가 창문에 부딪혀 녹아내렸어요. 마치 제 마음처럼. 2022년 1월부터 제가 직접 이자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87만 원. 아들한테 전화해도 다음 달엔 진석이가 낼 거예요 라는 똑같은 대답뿐이었어요. 2월, 3월, 4월. 통장 잔액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남편 보험금으로 받은 돈이 거의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5월이 됐습니다. 아들이 말했던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아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은행 거래 내역서를 들고 있었어요. 5개월간 제가 낸 이자 내역. 435만 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며느리 혜진이가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오신다고 연락 안 하셨잖아요. 민수 있니? 회사 갔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손녀 지민이가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할머니 왔다. 네. 대답만 하고 눈은 여전히 화면에 고정돼 있었어요. 혜진아, 민수한테 전화 좀 해줘라. 엄마가 왔다고. 며느리가 마지못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은 통화 후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1시간 후에 온대요. 일 끝나고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며느리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손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어요. 68년을 살면서 그렇게 길게 느껴진 1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넥타이를 풀며 들어왔어요. 엄마, 왜 오셨어요? 전화하시지. 민수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아들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피곤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이거 봐라. 엄마가 5개월 동안 낸 이자야. 435만 원. 너 6개월이면 끝난다고 했지? 아들이 서류를 힐끗 보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지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뭐, 저도 힘들어요.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 나오고 혜진이 친정에서는 돈 보내달라고 하고 저도 여유 없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래도 이건 내가 부탁한 거잖니. 진석이는 어디 갔고? 진석이요? 사업 망했어요. 연락 두절이에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3월부터 전화 안 받아요. 사무실도 비웠대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그럼 이 돈은? 그러니까 엄마가 좀 더 내주셔야죠. 제가 지금 당장 2억을 어떻게 구해요? 주방에서 설거지하던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힘들어요. 지민이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어머니 집도 있으시잖아요. 집? 팔면 되잖아요. 요즘 집값 많이 올랐다던데.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68년 살면서 유일하게 가진 것. 남편과 함께 30년 갚아온 그 집을. 혜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거기서 어떻게. 그럼 어쩌라고요? 저희 보고 빚 더하느라고요? 아들이 며느리를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해. 왜요? 어머니가 보증선 건데 어머니가 책임지셔야죠.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꼿꼿이 섰어요. 민수야. 네. 너 엄마 집 팔라고? 아들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그 모습이 대답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손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할머니 왜 저래? 집 팔면 되잖아. 짜증나. 16살 손녀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손수 이유식을 만들어 먹이던 그 아이.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5월의 햇살이 따가웠어요. 길가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핸드백에서 휴지를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휴지가 금방 젖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거실. 남편 사진이 선반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여보, 내가 바보였어요. 당신 말 들을 걸 그랬어요. 남편은 생전에 말했었습니다. 순자야, 자식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 당연하게 생각해.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날 밤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잔액 280만 원. 다음 달 이자 87만 원을 내면 200만 원도 안 남습니다. 국민연금은 한 달에 45만 원.
관리비, 공과금 빼면 생활비도 빠듯했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옆을 봤어요. 남편이 누워 있어야 할 자리, 6년째 비어 있는 그 자리가 오늘은 유난히 넓어 보였습니다. 창밖에서 고양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애처로운 울음소리, 마치 제 마음 같았습니다. 6월이 되자 은행에서 정식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채무 불이행 시 법적 조치에 들어갑니다. 빨간 글씨가 눈을 찔렀어요. 저는 동사무소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상담 변호사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어르신,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똑같은 책임을 지십니다. 쉽게 말하면 빚을 같이 진 거예요. 그럼 제가 다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2억 3천을? 네. 아니면 담보로 잡힌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부동산이요? 저는 집을 담보로 안 잡았는데요. 변호사가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조심스럽게 쳐다봤어요. 어르신, 여기 보세요. 근저당권 설정 동의서. 어르신 집 주소 맞으시죠?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제 집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제 도장. 분명 제가 찍은 도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명의만 빌려준다고. 연대보증하실 때 같이 서명하신 것 같은데요. 그날 아들이 가져온 서류 뭉치가 떠올랐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으세요. 아들의 목소리. 저는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었어요. 상담소를 나오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어요. 집에 도착해서 그날 받은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어요. 작은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채무자 불이행 시 보증인의 재산으로 변제,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하며, 경매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아, 신음 같은 소리가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날 밤 친구 영숙이한테 전화했어요. 영숙아, 왜?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나 집 날릴 것 같아. 영숙이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뭐? 집을? 순자야, 지금 장난해?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보증, 연체, 근저당권. 영숙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야, 변호사 선임해. 내가 알아볼게. 일단 경매 진행 막아야 해. 돈이 어디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좀 빌려줄게. 나중에 천천히 갚으면 돼.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자식은 저를 버렸는데 40년 지기 친구가 손을 내밀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 신호음이 울리고 나서야 받았어요. 엄마, 아침부터 왜요? 민수야, 엄마 집에 근저당권이 잡혔다는데 너 알고 있었니? 침묵.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뭐? 알고 있었어요. 그래야 대출이 나온다고 해서.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너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야? 명의만 빌린다면서? 엄마, 그때는 정말 괜찮을 줄 알았어요. 진석이가 사업 잘 된다고. 잘 될 줄 알았으면 내가 보증을 서지. 왜 엄마를. 소리를 질렀습니다. 68년 인생에서 아들한테 처음 지르는 고함이었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해? 지금 엄마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데 진정을 해? 그게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없으면 만들어. 대출을 받든 뭐라든. 내가 책임진다고 했잖아.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뭐야? 왜 그래?
아들이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엄마, 저도 힘들어요. 회사에서 명예퇴직 권고 들어왔어요. 나가면 퇴직금 조금 주는데 그거로는 턱도 없고. 그럼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집 하시면 되잖아요. 작은 전세 하나 얻으시고 나머지로 빚 갚으시면.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엄마 혼자 사시는데 그 큰 집이 왜 필요해요? 전세로 옮기세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니, 끄는 게 아니라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6월의 햇살이 밝았어요.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도 크면 저렇게 될까요? 부모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부모의 집을 팔라고 할까요? 그날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났어요. 50대 남자 변호사였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경매를 막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벌 수 있어요. 얼마나요? 6개월에서 1년. 그 사이에 채무자를 찾아내거나 아니면 빚을 갚으셔야죠. 변호사 상담료로 50만 원이 나갔습니다. 통장 잔액은 150만 원으로 줄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인데 내가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늘따라 슬퍼 보였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천장을 보다가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한테는 더 이상 기대하지 말자. 내가 해결해야 해. 68살.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집은 제 전부니까요.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마가 시작됐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악몽을 꿨어요. 집이 헐리고 짐이 길거리에 나앉고 저는 비를 맞으며 서 있는 꿈. 새벽 4시에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7월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채무자 이진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가 준 주소지로 찾아갔어요. 서울 구로구의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옆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기 옆집에 이진석이라는 사람 아세요? 아, 그 사람? 3개월 전에 이사 갔어요. 밤에 몰래 짐 싸서 나가더라고요. 혹시 어디로 갔는지 모르죠. 집주인도 못 받은 월세 때문에 난리였어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무더운 여름 햇살이 등을 태웠어요. 다음은 이진석의 사무실 주소였습니다. 영등포의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내렸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무릎이 쑤셨습니다. 나이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507호. 문에는 공실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로 내려갔어요. 여기 507호 세입자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라 드릴 수 없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그 사람 때문에 보증을 섰는데 연락이 안 돼서요. 관리소장이 동정 어린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르신,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여기서도 관리비 3개월치 안 내고 튀었어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경찰서로 갔습니다. 민원실 경찰관은 젊었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어르신, 사기 피해 접수하시려면 증거가 필요한데요. 증거요? 문자 메시지, 녹취록, 계약서 같은 거요. 보증 계약서만으로는 사기로 입증하기 어려워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민사소송 하셔야죠. 변호사 선임하시고. 변호사는 이미 말끝을 흐렸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에서
또 한 분이구나 하는 피로함이 보였어요. 경찰서를 나오는데 현기증이 났습니다. 벽에 기대 한참을 서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여자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3시.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니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은행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7월분 이자 미납. 8월 10일까지 미납 시 연체 이자 가산.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98만 원. 이자 87만 원을 내면 11만 원 남습니다. 국민연금 들어오기까지 일주일.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김치, 계란 서너 개, 시든 배추. 저녁은 밥에 김치만 먹었습니다. 국도 끓이지 않았어요. 가스비가 아까워서. 그날 밤 영숙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야, 어떻게 됐어? 못 찾았어. 완전히 잠수 탔어. 그 새끼. 아, 미안. 욕이 나오네. 괜찮아. 나도 속으로 100번도 더 했어. 순자야, 우리 교회에 상담해주는 목사님 계시거든. 한번 만나볼래? 교회? 응. 법률 상담도 해주시고 채무 조정 같은 것도 도와주셔. 무료야. 다음날 영숙이와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가보는 교회였어요. 남편 장례식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목사님은 6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목사님이 말했어요. 김순자 권사님 힘드셨겠습니다. 권사도 아닌데 그렇게 불러주니 눈물이 났어요. 지금 상황으로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아드님이 책임지고 빚을 갚는다. 둘째, 집을 팔아서 빚을 갚고 전세로 이사한다. 셋째, 개인회생 신청을 한다. 개인회생이요? 빚을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가 되고 여러 제약이 따릅니다. 3가지 모두 받아들이기 힘든 선택지였어요. 교회를 나와 영숙이와 함께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 한 잔에 4,500원. 비쌌지만 영숙이가 샀어요. 순자야, 민수한테 한 번 더 얘기해봐. 진짜 마지막으로. 소용없어. 그 애는 이미 포기했어. 그래도 아들이잖아. 엄마가 이렇게 힘든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수가 있잖아. 나 요즘 깨달은 게 있어. 뭔데? 자식이라고 다 내 편은 아니더라. 피를 나눴다고 해서 다 가족은 아니야. 영숙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순자야, 울지 마. 내가 있잖아. 눈물이 또 났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뒤졌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 나왔어요. 돌잔치,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사진 속 민수는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사진을 한참 보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순자 씨 맞으십니까? 채권 추심 회사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은행에서 저희에게 채권을 넘겼습니다. 8월 15일까지 원금과 이자, 전액을 갚으시거나 담보 부동산 임의경매 진행됩니다. 임의경매요? 네. 집이 팔리면 거기서 빚을 갚는 겁니다. 남는 돈이 있으면 돌려드리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려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화면이 깨졌습니다. 깨진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도 저렇게 깨져버린 건가?
그날 밤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창밖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해보자. 정말 마지막으로.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들은 저를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걸. 8월 5일 토요일. 저는 아들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지난 8개월간의 모든 서류를 담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은행 거래 내역, 독촉장, 변호사 상담 기록, 채권 추심 통지서. 68년 인생이 이 얇은 종이 뭉치로 정리되다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며느리 혜진이가 문을 열었어요. 얼굴에 팩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또 오셨어요? 민수 있니? 주말인데 쉬고 있어요. 오시려면 미리 연락. 혜진아, 급한 일이야. 민수 좀 불러줘. 한숨을 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손녀 지민이가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왔어. 나 먼저 끊을게. 귀찮다는 투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이 방에서 나왔어요. 반바지에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수야, 앉자.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주방에 서서 이쪽을 지켜봤어요. 저는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 8월 15일까지 2억 3천을 갚지 못하면 엄마 집이 경매로 넘어가. 아들이 서류를 대충 훑어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 그래서 저한테 어쩌라고요?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부탁한 거잖아. 저도 돈이 없다니까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손녀가 놀라 이쪽을 봤어요. 없으면 대출을 받아. 회사에서 받든 은행에서 받든. 명예퇴직 당한 사람이 무슨 대출을 받아요? 신용등급 바닥이에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카드값에 학원비에 정말 힘들어요. 어머니는 집이라도 있으시잖아요. 그 집을 팔라고? 네. 팔아서 빚 갚으시고 작은 전세 얻으세요.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그 넓은 집이 뭐가 필요하세요? 숨이 막혔습니다. 혜진아, 그 집은 내 시아버지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거야. 30년을 대출 갚으면서. 그래서요? 돌아가신 분 생각할 때예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중요하죠. 아들이 며느리를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해. 왜요? 사실이잖아요. 우리 지민이 대학 갈 돈도 없는데 시어머니 집 지켜드릴 여유가 어디 있어요? 저는 천천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너 정말 엄마 집 팔기 원하니? 아들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래. 저는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꼿꼿이 섰습니다. 알았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됐어. 너한테 더 이상 기대 안 할게. 엄마가 미련했다. 현관으로 걸어가는데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저것 봐. 끝까지 피해자 코스프레. 뒤돌아봤습니다. 며느리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어요. 얼굴에 팩이 반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혜진아, 지금 뭐라고 했니? 사실이잖아요. 어머니가 잘 생각 안 하시고 보증 선 거예요. 이제 와서 우리한테 책임 떠넘기지 마세요. 떠넘기긴 뭘 떠넘겨. 내 남편이 부탁한 거잖아. 부탁을 들어준 건 어머니 선택이고요. 판단 잘못하신 거 우리 탓하지 마세요. 이것이 손이 올라갔습니다. 뺨을 때리려고. 하지만 공중에서 멈췄어요. 아들이 제 손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민수야. 엄마, 나가주세요. 혜진이가 좀 예민해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손목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예민한 거 아니고 아들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문이 쾅 닫혔어요. 복도에 서서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나왔어요. 행복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저도 저랬었죠. 26년 전 민수를 안고 이 아파트 복도를 걸었던 때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8월의 햇살이 뜨거웠어요.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영숙이한테 전화했어요. 영숙아, 왜? 무슨 일 있어? 민수한테 갔다 왔어. 그래서? 안 된대. 돈 없대.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개자식? 영수가 욕하지 마. 내 아들이야. 아들이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순자야, 너 이러다 정말 집 잃어.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나 어떻게 해야 돼? 집 팔아. 지금이라도 팔면 빚 갚고 남을 거야. 이 집을 팔아? 응. 빚에 쫓기는 것보다 나아. 전세 얻고 남은 돈으로 노후 준비해.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30년을 산 이 집. 남편과 함께 페인트 칠하고 벽지 바르고 하나하나 가구를 들인 이 집. 거실을 천천히 걸었어요.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들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가족여행 사진. 사진 속에서는 모두 웃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틀어진 걸까?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인데 내가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사진을 꺼내 안았습니다. 액자 유리가 차가웠어요. 여보, 나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애들 뒷바라지하느라, 당신 병간호하느라.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눈물이 액자에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저기, 집 좀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네, 주소 말씀해 주세요. 주소를 말했습니다. 제가 68년 인생에서 유일하게 가진 것의 주소를 내일 나가서 시세 확인하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남편이 누웠던 자리를 봤어요.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나와서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순자야, 조금만 더 버텨.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눈을 떴습니다. 새벽 5시,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8월 10일 수요일, 부동산 중개사가 집을 보러 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어르신, 이 평수에 이 위치면 시세가 한 5억 정도 나올 겁니다. 5억이요? 네. 빨리 파시려면 4억 8천 정도로 내놓으시고요. 계산을 해봤습니다. 4억 8천에서 빚 2억 3천을 갚으면 2억 5천이 남아요. 전세 1억 5천짜리 구하면 1억이 손에 남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각 좀 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중개사가 돌아간 후 집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거실, 안방, 작은 방, 주방. 30년의 시간이 곳곳에 배어 있었어요. 부엌 벽에는 아들 키를 재던 표시가 남아 있었습니다. 5살, 7살, 10살. 연필로 그은 작은 선들. 안방 장롱 뒤에는 남편이 써놓은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순자야, 사랑해. 2010년 결혼기념일.
작은 방 창문턱에는 제가 키우던 화분 자국이 있었습니다. 모든 게 추억이었어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중개사에게 전화하려고.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일까? 중개사가 뭔가 빠뜨린 걸 가지러 왔나?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어요. 엄마. 멍하니 서 있는데 아들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니? 엄마, 집 판다는 얘기 들었어요. 누가 그래? 부동산 아저씨가 우리 집 앞에서 통화하는 거 지민이가 들었대요. 김순자 씨 집 매물로 나왔다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 팔려고. 엄마, 진짜 파실 거예요? 그래야 빚을 갚지. 내가 도와줄 생각 없잖아.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됐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아. 엄마, 저도 정말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 6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집 없는 사람 될 뻔했어.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회사 그만두고 퇴직금 받을게요. 그걸로.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데? 8천만 원 정도요. 그걸로 뭘 어떻게 해? 2억 넘게 모자라는데. 그래도 제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8월의 하늘이 파랗게 개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너 이제 42살이지? 네. 42살 남자가 퇴직금 날려서 엄마 빚 갚으면 내 가족은 어떻게 살아? 그건 혜진이가 가만히 있겠니? 지민이 대학 등록금은?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이제야 깨달았어. 자식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 되는 거. 엄마, 넌 내 가족 챙겨. 엄마는 엄마가 알아서 해. 하지만 집을, 팔면 되지. 전세 얻고 남은 돈으로 노후 준비하면 돼. 거짓말이었어요. 집을 판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30년의 추억을 돈으로 환산한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하지만 아들 앞에서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책임했어요. 알면 됐어. 이제 가봐. 혜진이가 기다리겠다. 아들이 일어나 현관으로 갔어요. 문 앞에서 뒤돌아봤습니다. 엄마, 나중에라도 제가 돈 생기면. 됐어. 그럴 일 없을 거야. 엄마, 가, 빨리. 아들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영숙이가 찾아왔어요. 순자야,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 얼굴 봐. 며칠 동안 잠도 못 잤구나. 영숙이가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타왔습니다. 믹스커피 2잔. 함께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순자야, 있잖아. 응? 너 정말 대단해. 나였으면 진작 무너졌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나 지금 무너지는 중이야. 아냐. 넌 버티고 있어.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영숙이 앞에서는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영숙아, 나 정말 힘들어. 이 집 떠나기 싫어. 알아. 나도 알아. 여기서 남편이랑 살았고, 아들 키웠고, 웃고 울었는데, 어떻게 떠나? 영숙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자야, 집은 떠나도 추억은 안 떠나. 내 마음속에 다 있어. 그리고 있잖아.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다는 거야. 빚 때문에 무너지는 것보다 집 팔아서라도 새 출발하는 게 나아.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저씨, 저 김순자예요.
집 내놓을게요. 네, 어르신. 4억 8천으로 할까요? 네. 빨리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매물 올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섰어요. 여보, 미안해요. 우리 집 지키지 못해서.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어요. 그래, 살아있는 게 중요해. 집은 또 마련하면 돼.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허무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둥근 달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끝인가?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김순자 씨 맞으십니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이부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진석 씨 사기 사건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 가능하십니까? 이진석이요? 그 사람 잡혔어요? 네. 피해자가 30명 넘게 나왔습니다. 진술 좀 받아야 할 것 같아서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잡혔다. 이진석이 잡혔어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잡혔다고 해서 돈이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다음 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갔습니다. 복도에는 저처럼 보증을 선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60대 이상의 노인들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어르신도 이진석 때문에? 네. 나는 3억 날렸어. 평생 모은 돈. 저는 2억 3천이요. 에휴, 우리 다 바보야. 왜 보증을 섰을까?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30대 후반의 검사가 앉아 있었어요. 어르신 앉으세요. 이진석과의 관계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의 부탁, 보증, 연체, 근저당권. 검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어요. 어르신, 이진석은 전문 사기꾼입니다. 2019년부터 체계적으로 피해자들을 모았어요. 지인을 통해 접근하고 사업 투자라는 명목으로 보증을 받았죠. 그럼 제 돈은요? 검사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수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진석이 가진 재산이 거의 없거든요. 그럼 저는 다만 범죄 피해자 구조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라도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얼마나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보통 피해액의 20-30% 정도입니다. 2억 3천의 30%면 7천만 원 정도.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지검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 할머니를 다시 만났어요. 어르신 뭐래요? 돈 돌려받기 힘들대요. 그럴 줄 알았어. 에휴. 할머니가 벤치에 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어요. 둘이서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집은 팔아야 해. 7천만 원 받아도 부족하니까. 그날 오후 중개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집 보러 오시는 분 계세요. 내일 오후 2시에 오신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젊은 부부가 왔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와, 여보. 여기 정말 좋다. 햇빛도 잘 들고. 그러게. 리모델링만 좀 하면 완벽할 것 같아. 남편이 벽을 두드리며 구조를 살폈습니다. 여기 벽 허물면 거실이 더 넓어지겠는데? 좋다. 우리 아기 뛰어놀기 딱이야. 저는 주방 구석에 서서 그들을 봤어요.
30년 전에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집을 처음 봤을 때의 설렘. 부부가 돌아간 후 중개사가 말했어요. 어르신, 저 부부가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곧 연락 올 겁니다. 그래요. 이틀 후 정말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계약하고 싶대요. 4억 7천으로 하면 안 될까요? 1천만 원을 깎아달라는 거였어요. 좋아요. 그렇게 해요. 빠른 결정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계약서 쓰시겠어요? 네. 전화를 끊고 거실에 섰습니다. 다음 주면 이 집이 남의 집이 돼요. 벽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벽. 안녕.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부터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영숙이가 도와주러 왔어요. 순자야, 이거 다 버려? 응. 새 집은 작으니까 필요 없어. 30년간 모은 물건들이 쓰레기 봉투에 들어갔습니다. 아들 어렸을 때 장난감, 남편이 쓰던 넥타이, 식구들 옷까지 하나하나가 추억이었어요. 순자야, 이 사진첩은? 그건 가져갈게. 사진첩만은 버릴 수 없었습니다. 월요일이 됐어요.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젊은 부부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잘 살게요. 그래요. 행복하게 사세요. 계약금 4,7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잔금은 다음 달 받기로 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이제는 곧 떠날 집. 텅 빈 거실을 걸었어요. 짐을 싸느라 가구들이 다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 사진만 선반에 남아 있었어요. 여보, 우리 이제 떠나야 해요. 사진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 잤어요. 바닥에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침대는 벌써 처분했거든요. 천장을 보며 30년을 회상했습니다. 남편과 처음 이사 온 날, 아들이 태어나 집에 데려온 날, 남편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온 날, 모든 순간이 이 집 안에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어요. 68년을 살면서 가장 많이 운 밤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1억 5천짜리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전 집의 절반 크기였어요. 방 하나, 거실, 부엌. 창밖 풍경도 달랐습니다. 넓은 공원이 보이던 전에 비해 이제는 다른 아파트 벽만 보였어요. 하지만 살만했습니다. 빚 2억 3천을 갚고 전세금 1억 5천을 주고 손에 남은 돈은 9천만 원. 거기에 검찰에서 받을 구조금 예상액 6천만 원까지 합치면 1억 5천. 국민연금 45만 원씩 받으면서 이 돈으로 조심스럽게 살면 됩니다. 어느 날 영숙이가 놀러 왔어요. 순자야, 여기 괜찮네. 아담하고 좋은데? 그치? 나 혼자 살기엔 이게 딱 맞아. 민수는? 한 달에 한 번 전화해. 엄마 잘 지내세요? 하고. 나도 응, 잘 지내하고. 그게 다야? 응, 그게 다야. 영숙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너 정말 강해졌다. 강해진 게 아니야. 그냥 포기한 거지. 자식한테 기대하는 거. 그것도 용기야.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다른 아파트 벽이 보였지만 하늘은 여전히 파랗게 보였습니다. 영수가 있잖아. 응? 나 이제 알 것 같아.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 맞아. 돈도 중요한 게 아니야. 나를 진짜 아껴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영숙이가 웃었습니다. 너 철학자 다 됐네. 68년 살면서 배운 거야. 비싼 수업료 내고. 그날 밤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김치찌개 하나 끓여서 밥 한 공기.
예전 집 식탁보다 작은 테이블이었지만 괜찮았습니다. 남편 사진을 테이블 옆 선반에 놓았어요. 여보, 우리 새 집이야. 작지만 따뜻해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저도 웃었어요.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71살입니다. 아들과는 명절에만 만나요. 며느리와 손녀도 함께요. 서먹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민수는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연봉은 적지만 안정적이래요. 전화 통화할 때 가끔 묻습니다. 엄마, 그때 일 정말 죄송해요. 됐어. 다 지난 일이야. 혹시 힘드신 거 없으세요? 없어. 엄마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전세 아파트에서 소박하게 살지만 행복합니다. 영숙이와 일주일에 3번 만나 산책하고 복지관에서 노래교실도 다녀요. 손에 남은 돈은 아껴 쓰면서 검소하게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빚이 없다는 게 좋아요. 밤에 전화벨 소리에 놀라지 않아도 되고 우편함 열 때 두근거리지 않아도 됩니다. 어제 복지관에서 새로 사귄 친구가 물었어요. 순자 씨, 후회 안 해요? 아들 보증선거? 한참 생각했습니다. 후회하죠. 매일같이 후회해요. 하지만 있잖아요. 그 일이 없었으면 몰랐을 거예요. 뭐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집도 돈도 아니고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 누군지.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다른 아파트 벽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예전 집만큼 넓은 풍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늘은 같았습니다. 여보,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사진 속 남편은 대답 대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면 충분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71년의 인생, 그중 3년은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삶.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에서 아이들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살아있는 게 행복이야.